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보수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수주의는 이제 그 앞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에 대해서 대항하는 흐름에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7월혁명 이전에 이런 그 흐름들, 이런 것들 보수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후에도 이제 19세기까지도 유럽에 중요한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특징은 정통, 역사, 공동체 중심이고 개인 자유, 평등, 진보와 등의 이념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인제 뭐냐면 대항하는 어떤 정통적인 사상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수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수주의를 잘 대변하는 책이 뭐냐면 에드머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그 당시 인제 프랑스 혁명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보고 나서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수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왜냐면 그 비판한 책이 이 프랑스 혁명론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론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 객관식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요게 예문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그 에드워드 버크는 여기에서 이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인간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이제 경계하는 측면에서 요 프랑스 혁명론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프랑스 혁명론을 쓸 때의 그 뭐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시대 때 인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 시기 때의 정부 이해는 국민의회죠. 이 국민의회.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요 국민의회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요거. 그때 요 예문이 주어지고 요거와 관련된 그 이외에 관련된 내용을 어 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정부란 자연권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자연권을 실제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보다 훨씬 명료하고 추상적이고 완벽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실제로 결함을 지닌다. 그러니까 자연권에 의해서 뭔가 일반 의지의 양도받아서 그뭐 정말 만들어졌다고 일수의 이론에서 나왔고 뭐 국민의회나 국민공회의 제 어떤 그 정부의 이론도 자 이건 자연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벽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결함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정부는 실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의 발본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울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의 내용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추상적 원리에서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추상적 원리에 입각해서 권리를 토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인제 그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을 사회개혁론에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게 계몽사상에 영향을 주고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정부 구성의 원리가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정부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들을 수용하고 이거 합리적인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딱 사회 상태로 넘어갈 때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는 이런 이제 정부 이론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말하는 정부의 형성 과정은 추상적이고 어떤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겪어온 그 역사적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정부는 국력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적 분화를 치유해야 한다. 식량이나 의료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간의 추상적 권리를 토론하는 것이 유용한 행위냐. 구체적인 것들이 주장하는 거 중요하지 뭐 자연권 같은 걸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 위의 지도자들에게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현실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위에 국민회 같은 그 어떤 그 상관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뭐 이론적인 거야. 예. 추상적인 거고. 그래서 이런 누크의 이론이라든지 누스의 이론 같은 그런 이론을 끌고 와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지 현실적인 정부의 역할을 말할 수 없다. 얘네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나는 동포들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이웃을 모델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국 헌법의 전례를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나의 동포는 뭐예요? 나는 동포들, 이건 영국민들이죠. 그 영국민들이 어떤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정치 체제를 새롭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 모델이 필요할 텐데, 이건 프랑스 대혁명을 보다는 앞에 영국의 헌법 전례를 참고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헌정적 질서가 있잖냐. 이 정부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현실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좋다. 그냥 예전의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보수주의를 어떤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은 영국의 보수주의하고 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이 글을 발표해 그는 보수주의자의 옹호자로 부상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맞서서 국제주의에 대한 최초의 지적 옹호물로 발표 당시 국제적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자, 보수주의에 있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위험은 구체주의 문화적, 도덕적 토대를 침식하는 이데올기적 도전이다. 버크는 이 책에서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과거의 유산을 회귀하고 추상적 원리, 아까 루소나 루프의 어떤 정부 형성 이동이나 자연권 논리를 뭐냐면 토대로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적 시도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급진적 혁명이나 개혁을 반대했다. 대신에 예문에서 나는 동포들이 영국 헌법의 전례를 추천하기 바란다 같이 영국의 의회주의 같은 정신적인 진보를 원했다. 자, 이런 생각은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버커는 아메리카 식민지들 역시 영국인들의 후예이므로 식민지배 또한 영국의 현정 질서를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국의 현정적 질서란 대표 없이도 가대도 없다라는 대원칙이다. 자, 이런 생각 근거에 버크는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의 봉기가 영국 정부의 어, 영국 영국 정부의 영국 현정 질서 위배에 대한 항거나 규정을 옹호했다. 그래서 그 보수주의라고 하면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반해서 버크 입장 올 때는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거다. 영국의 현실적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그 당시 잘못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뭐냐면 원했던 거는 어떤 누크나 뉴스 같은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사회개혁론에 의한 급격한 혁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영국에서 쌓아온 그 당시 이제 노마 왕조부터 쭉 이렇게 쌓아온 있잖아요. 대원장, 관리청원, 관리장정 이렇게 만들어진 영국의 현장적 기존의 질서 이런 것들을 옹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입각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버크가 그 당시에 이제 사상적인 어떤 흐름 속에 된 약간 왼쪽에 치우쳐, 그러니까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인 건 맞긴 맞는데, 그 당시 그 오른쪽에 치우쳤던 그 사람들 있죠. 그 나머지 보수주의자들 입장을 볼 때도 이 버크 사상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예. 영국의 현정적 정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자든 다른 보수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죠. 예. 왕권 중심의 어떤 사상에 위에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위에 중심으로 사상을 바뀌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크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상적 맥락을 통해서는 좀 오른쪽에 좀 치우친 사람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좀 더 프랑스 혁명 쪽에 치우친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근거로서 이제 자연권 사상이나 사회개혁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던 것뿐이죠. 예. 그건 제 생각이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9세기 후부터 또 20세기 정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시대부터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관련된 그랜도스트나 뭐 디즈레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을 제가 많이 축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거 대신에 요걸로 심화 규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중후반 때 이제 빅토리아 왕 시대인데
요때가 이제 의회 정치가 제일 뭐냐면 발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인제 양당 체제 하에서 대표 정치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당의 디질레니와 자유당의 그랜드스트야. 예. 요 사람은 인제 임용 기출에는 그러니까 서양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역겨운 예문에는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역겨운 예문이 아니죠. 역겨운 책에 나왔어. 역겨운 책.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활동으로 이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래서 인제 이 과정에서 인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거권들이 인제 그 일반 민중들에게 확대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거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인제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돼 나가면서 그다음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즈니를 볼게요. 보수당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1차 내각을 하고 2차 내각 두 번에 걸쳐서 내각을 구성했는데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디즈니 때 2차 선거법 개정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의문스럽죠. 예. 자유당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당이 했어. 그래서 2차 선거법 개정은 주로 이제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그 내용인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얘네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이 도시 노동자들이 '자유당이 아니라 보수당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보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는 어떤 의도 아래에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도시 노동자들은 누굴 찍었죠? 노동당이 들어가서까진 자유당을 찍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 그러니까 디즈니의 의도와 달리 했다. 그렇지만 원래 목적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이 보수당은 대중의 어떤 정치적 압력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들의 표를 자기 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 선수 저기 뭐냐면 먼저 인제 2차 선거법 개정을 실시했지만 원래 의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디즈니 시대 때는 또 뭐냐면 그 제국주의 시대야. 19 세기 후반대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도 적극적인 어떤 제국주의 정책을 인제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안으로는 파업의 인제 합법화나 공중위생과 노동자 주택 정리 같은 것들을 했다. 그래서 디즈니와 글래디스와 그다음에 뒤에 이제 노이드 조지 같은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 대중들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사회 입법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복지 국가가 두 개 있었다고 했죠. 하나가 독일하고 영국인데 이 영국은 그런 의도에서 인제 뭐냐면 복지 정책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1835번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항사 강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자, 1866년 그랜드스트의 온건한 선거법 개정이 부결되자 1840년대 중반까지 유태인 혈통 때문에 영국 정가의 아웃사이드던 보수당의 디즐레이가 그 뭐냐면 정치적 기민성을 발휘하여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 후 도시의 노동자 가장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이후 보수당의 정책은 자유주의 보완 쪽으로 구현했다. 자, 1867년 이들 정당들은 "인민을 신뢰하라."라는 구호로 노동계급의 표를 추구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정책은 대중의 정치적 압력에 대해 크게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인제 2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도시 노동자 선거법 도시 노동자가 선거권 갖고 뒤에 이제 3차 선거법 개정에서 농업 노동자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대중들의 어떤 요구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시작한 대중민주주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자유당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당시에 인제 그랜드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유당은 예전에 인제 그 어떤 사람들을 인제 주로 지지를 받았냐면 이 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산업자본가 여러분도 아시면 알겠지만 표가 별로 안 되죠.
얘네들은 돈은 많을 줄 몰라도 머릿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굴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노동자와 그다음 농민 계층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국민정당적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 정계층적인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포용하는 그런 인제 뭐냐면 그 정당의 모습을 이제 탈바꿈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받으려면 국민들의 요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들이 집권할 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받은 개혁들을 했고 그 방향이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랜디스트의 1차 개혁을 보면요. 자 아일랜드에서 국교회를 폐지시키고 인제 아일랜드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 이제 아일랜드를 지배하면서 국교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믿고 있잖아. 그래서 인제 국교회를 강요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 볼 때는 어떤 문화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어떤 생활 그 패턴을 어떤 가지든 간에 다 자기 자유 아니야. 남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일랜드에서 국교에 폐지했다는 건 아일랜드에게 종교 자유를 인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 그다음에 그 사법제도, 군사 공무원제도 개혁 그리고 아일랜드 소작인의 경제적 보상 그다음에 비밀투표제 인제 실시 그 비밀투표제는 예전 공개투표제였어요. 대학 학위와 종교 차별 철폐했다. 예. 그 국가를 간섭을 했다는 게 아니라 폐지했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자유주의적 어떤 개혁을 했고 그 2차 내각 때 그랜디스 2차 내각 때 중요한 또 개혁을 하죠. 3차 선거법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표를 끌어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농업 노동자들에게 이 선거권을 줘요. 그리고 선거권 제표를 한다. 왜냐 아직까지는 이제 1차 선거법 개정 때 나름대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그 해 가지고 부패 선거를 많이 없앴다고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인구 비례에 따른 이제 선거권을 제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제 그 자유당은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어떤 그 표를 끌어들이는 어떤 이제 정책들을 하면서 국민정당으로서 인제 뭐냐면 발돋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상들은 당시 19 세기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는 사회적 자유주의죠. 그래서 자유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평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있어야 돼. 말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기반이 최소한 인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기반을 누가 마련해준다? 국가 사회가 개입해서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인제 뭐냐면 노동자, 농민들의 표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입각해 갖고 공정법이나 노동 입법 같은 것들 행해졌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면 이 1차 공정법이나 그다음에 2차 공정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요. 앞에 얘기했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키고 노동정당이 이걸 바탕으로 인제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19 세기 후반 때 등장한 노동당이죠. 그래서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당을 지키고 나중에는 제2 정당이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정치 이렇게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표적인 사람이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베르사유 조약 때 참여했던 그 영국 수상이거든요. 자 이때는 19 세기 후반에는 노동당이 인제 출연했어. 어 그래도 이 노동당의 출연은 자유당에 큰 위협이었거든요. 왜냐면 자유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사람이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자유당이 또 기반이 또 산업 부르주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묘한 동거가 있었죠. 노동자 입장 볼 때는 산업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 모임이었던 자유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별다른 선택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뭐 완벽하게 지지했던 건 아니고 일종의 비판적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9 세기 후반때 이 노동당이 인제 등장한 거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패비안호패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좀 개당주의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그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페비아니즘 같은 것들 주장하고 그래서 이 페비안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결합을 해 가지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 갖고 만든 게 노동당이야. 그러니까 인제 새로운 어떤 선택 수단이 생겼잖아, 노동자 입장할 때는. 그럼 자유당과 노동당 중에 당연히 이제 투표를 할 때 노동자들은 노동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자유당 입장할 땐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정권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입법 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예산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 입법으로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노이드 조지의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민예산안이에요. 인민예산이 뭐냐면 세금을 어떤 용도로 쓰기 시작했냐면 부를 뭐냐 사회적 부 경제적 부를 재분배하는 거야. 어 이거는 뭐 약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제 세금을 거둘 때도 주로 인제 가난한 사람 뭐 부자인 사람 이렇게 인제 걷는 어떤 이제 직접세보다는 그다음 간접세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걸 이제 뭐냐면 안 되겠다 해서 간접세 위주로 보다는 직접세 위주 소득이나 뭐 자산에 이렇게 세금을 주로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인제 비례가 아니라 유진으로 부과했죠. 그래 갖고 그 받은 그러니까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일반 못 먹고 못 사는 국민들에게 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유상계급 부유층과 귀족층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인제 이렇게 사회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부를 재분배해 주는 그런 어떤 했다. 그래서 국부의 어떤 균등한 분배를 했다. 인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세금을 거둘 때 이렇게 유상계급 부유층과 귀족층을 집중적으로 해 갖고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부를 나눠주는 오늘날 이 부의 재분배 형상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강한 인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증세를 했는데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세 예산의 예산안의 중요의 증세의 주요 대상은 유상계급의 불충과 귀족층의 어떤 지지층으로서 보수당은 이들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했다. 당연히 인제 요 애들을 지지한 애들이 보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죠. 자 이 예산은 부유층에 많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북부의 균등한 분배를 노린 일종의 사회개혁적 성격을 띈 것이다. 자 보수당의 상원에도 반대하고 1910년에 의회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무리하게 인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노동당에게 어떤 표가 갈 수 있는 그 노동자의 표를 자기 표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당과 노동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당에 밀려서 자유당은 제3 당으로 전락됐다. 그리고 그 1차 대전 이후에는 노동당 내각 같은 이제 등장들이 권력 노동당 내각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일랜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문제가 그 당시 영국에서 큰 문제가 됐는데 아일랜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에 이제 본섬이 있으면 거기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아일랜드잖아요. 그 아일랜드는 원래 인제 얘네들은 인제 여기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앵글 색슨 계통이죠. 게르만 계통인데 이 아일랜드는 켈튼족이라 그래서 켈튼족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게일인들이 지배했던 거죠, 게일인들.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를 쓰지 않고 원래는 게일어를 썼어요. 아일랜드 토속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통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 나라로 분열돼 있었는데 자 이때 인제 누가 쳐들어왔냐. 영국의 헨리 2 세가 여기를 점령했어. 근데 요때 점령했던 지역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여기 더블린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인제 점령했던 거죠. 이렇게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 이제 아일랜드 왕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 왕국은 그 당시 인제 그 뭐냐면 아 계대 왕국이야. 예. 계대 왕국. 자 하여튼 그 일종의 뭐야 계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인제 영국 왕이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인제 헨리 8세 때 요게 이제 헨리 8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절대 왕권이 완전 완성됐던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 아일랜드를 공격해서 아일랜드 전체를 점령을 해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영국인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주로 인제 아일랜드 북부 지역 북부 아일랜드 지금 얼스터라 그러죠. 예전에 이건 북아일랜드 지역이죠. 자 여기에 대규모 이주를 시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인제 뭐냐면 이게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땅을 뺏어 가지고 나눠 줘요. 그래서 인제 요 얘네들이 인제 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부 아일랜드 지역은 주로 인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인데 지주도 있고 나머지 지역, 나머지 아일랜드 지역 있죠? 예. 요런 얘들은 카톨릭을 믿고 있는 농민들이 인제 소작이로서 인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있는 구조화돼 그 당시에 인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일랜드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아일랜드의 국교회를 강요하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크로멜이 군대를 파견해 갖고 그냥 아일랜드 반란을 진압을 했죠. 그래서 그걸 크로멜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일랜드 강압 정책이 훨씬 강화돼 갖고 원래 아일랜드 민족은 그 게일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못 쓰게 해요. 다 영어를 쓰게 해. 그래서 만약 게일어 같은 거 쓰면 잡아다 막 처형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자기의 지배를 했던 예전에 잉글랜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쓰고 있죠.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본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고 특히 인제 그게 더 아일랜드인들이 분노를 더 사게 했던 게 예전에 이제 18 세기 중반 19 세기 중반 정도에 일어났던 감자병이죠. 감자병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영국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원칙,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갖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인제 그제서야 도와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아일랜드인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돼서 군 잉글랜드 잉글랜드 감정이 확실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아일랜드에서 인제 뭐냐면 막 반항이 시작하니까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인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들을 인제 영국 의회에 진출을 허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자유당 같은 아일랜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한 아일랜드 한 50석 정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잉글랜드 영국 의회에 가 갖고 보수당하고 자유당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일종의 캐스팅 보드를 행사할 수 있겠죠. 예.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이런 이제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 갖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20 년대 30 년대에 일본 국회 중의원에 가 갖고 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내자라는 이런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아일랜드를 이제 모델로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의 감정이 좋지 않던 이 아일랜드인들은 그 당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운동에 대응해 가지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국교회를 폐지한다든지 토지개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아일랜드 독립운동, 자치운동은 점점 확대됐다. 처음에는 아일랜드 자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또 아일랜드 독립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무장 독립단체까지 만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도 인제 그랜드스트는 아일랜드 자치법만을 위해 제출했지만 부결하고
게다가 인제 그 노이드 조지 때 또 인제 뭐 자치법을 했지만 또 얼스트 그 북부 아일랜드는 주로 인제 그 프로테스탄트 지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리 독립이다." 해 가지고 결국엔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유당이 인제 분열되고 자 이런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어 뒤에는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자치를 얻고 독립을 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핫 이슈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아일랜드는 19 세기 때 영국에 정복되었으며 16, 17 세기 때는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트 지역에 정착하여 특권적인 프로테스탄트 지주로서 카톨릭 아일랜드 농민을 착취했다. 자, 이에 대한 불만이 컸고 저항도 있었으나 19 세기 초까지는 모든 문제가 미하게 남다가 1801년 아일랜드는 정식으로 영국에 통합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일랜드 왕국이 있었다고 했죠. 예, 이 아일랜드 계례 왕국이 그 당시 영국의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아일랜드인의 영국인 진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회의 이제 자치에 관한 욕망이 높아졌고 토지 개혁과 아일랜드의 국교의 제도를 폐지 요구를 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영국에 대한 불만이 격화된 것이 19 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감자병이죠. 그래서 1840 년대에 발생한 격심한 그 훈작은 그 당시 인제 그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에 대한 증오를 격화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그 여성 참정권 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주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단계 네. 저 시위, 의회 석격, 승격 그다음에 재산 파괴, 뭐 방화, 단식 투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회 정부의 자유주의 제도를 위협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성 참정권 운동 관련된 내용 이게 인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제 1 세대, 2 세대, 3 세대로 나눠요. 근데 1 세대 페미니즘. 그러니까 1차 세계 전후로 등장한 페미니즘이야. 이 운동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주로 참정권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에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여성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섹슈얼티 같은 건 까지는 나지 않고 정체성 문제까지는 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냥 여성에게 제도적 어떤 그 제도적이나 법적 체벌을 없애고 참정권을 달라 하는 운동이 그 당시 자유주의 페미니즘 1 세대 운동들이야. 예. 그래서 인제 뭐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 고찰이라든지 성 정체성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없어. 근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의 어떤 여성의 역할은 그대로 인정해. 뭐 요조 숙녀라든지 여성은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고방식은 갖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뭐냐면 개선해 갖고 뭐 여성에 대한 차별 없애고 참정권을 인제 달라. 얘네들이 주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1 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1 세대 내용이 있다. 아직까지는 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여성의 역할이든 문제점 성적 정체성, 섹슈얼티 등등 우리가 2-3 세대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요 문제 나오고 나서 출제자들이 되게 욕을 얻어먹었죠, 출제자들이. 이게 뭐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 문제라고 막 욕을 했는데 좀 그래.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뭐 2 세대 3 세대가 어쩌고 뭐 실존주의 역사 여성학이 어떻고 뭐 그 차이점하고 그 안에 내부의 비판이 어떻고 그런 문제까지 냈어요. 네. 좀 그렇긴 그래요. 예. 하여튼 여성 참정권 운동과 여성학에 관련된 그 내용은 사회 서양사 보면 5 권에 거기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보고 낸 것 같아, 그 교수님들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민족주의의 인제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원래는 패키지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면서 민족주의자 이런 것들이 이호영리 이전까지는 주로 인제 했어. 자유주의 입장 볼 때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해. 근데 이 공동체가 주로 인제 민족 공동체가 제일 적합하다. 그 민동 공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생각한 거죠. 그 예전에 왕정이 아니라 이 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민족 공동체에 입각해서 민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때 민족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냐? 주로 이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어를 사용하면 독일인,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를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인제 2월 혁명 전에 있었던 그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혁명 때까지 프랑크푸르트 제국 그 헌법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2월 혁명 정도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민족주의다. 2월 혁명과 그전까지의 민족주의가 이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플러스된 그런 부흥적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정치적 정치 개념 국민주의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호 혁명 기점으로.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그 이호 혁명 때는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가 한 패키지로 묶었고요. 그러면서 대립하면서 보수주의자하고 대립을 했죠. 그래서 정치가 탄압을 받았어. 근데 이월 혁명 이렇게 포함해 갖고 이월 혁명 이후도 이게 인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관계가 달라졌죠. 자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민족주의는 나름대로 다른 민족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건데 이월혁명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었죠. 배타적 성격으로 바뀌어 민족주의가. 그래서 그 이월혁명 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헝가리에서 사벌혁명에 영향을 받아 갖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헝가리 안에 있는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체코인들이나 슬라브인들을 탄압했잖아. 어 다른 민족을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이제 변질되면서 자유주의와 결별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점점 예전에는 이제 주로 엘리트들이 믿었던 이런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점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 갖고 자유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정치가들은 예전엔 무조건 이걸 탄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성격이 바뀌었고 점점 대중 쪽으로 인제 뭐냐면 바뀌게 되고 특히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잘 이용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 이 민족주의나 또는 자유주의 특히 민족주의 이념을 수용하게 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이탈리아죠. 자 여기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입장 올 때는 이 민족주의를 수용할 경우에는 독일통이나 이탈리아통일에 큰 공헌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념을 수용해서 결국에는 1870년 네 때에 통일을 이루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호혁명 전후로 이런 민족주의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인제 분류를 좀 해 봤어요. 이거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 전에 그럼 민족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민족주의는 민족의 통합과 단합을 꾀하는 거고 이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용시킨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서양보다 우리가 더 발달됐다고 더 먼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동포 의식 정도만 형성했죠. 그 의식했는데 요때는 얘네들은 이제 그걸 넘어가고 국가의 통합이나 발전의 논리를 사용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죠.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사상 체계가 또 결합돼.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결합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고 전제주의가 결합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주의가 결합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태동, 등소평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인제 1920 년대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 있죠. 이들은 민족주의자면서도 사회주의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인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뭐냐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 혁명 전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어떤 성격이 변화가 되는데요. 자, 주로 인제 이호혁명 이전에 인제 민족주의는 부흥적 민족주의, 국민주의라고 하고요. 이호혁명 이후의 민족주의는 통합적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또는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국주의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럼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뭐냐?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요 두 개 분류에 속하지 않아요. 제국주의 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그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이름을 통해서 대항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보통 제3 세계 국가들 그다음 식민지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등장했던 그것을 저항적 민족주의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이제 민족주의는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해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확산 범위가 지식인을 중심으로 확산됐죠.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관계 보면 부흥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서로 연결돼 있어. 자, 개인의 자유와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때 공동체는 민족 중심의 어떤 민족 국가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반대죠. 자유안주 별개야. 어 민족의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 있고요. 그다음 부흥적 민족주의는 상호 공존이죠. 상호 인정인데 근데 인제 통합적 민족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2월 3월 혁명 영향을 받은 헝가리에서 일어난 것들 보면 민족주의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공존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보수와 민족주의 관계 보면 부흥적 민족주의는 대립 관계죠.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비인회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상당히 확산시키는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 우익이 대립된 상인데 근데 인제 요 이호혁명 이후부터는 이 보수적 그 주의자들이 정치가들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국가 통일에 어떤 이바지하죠. 그리고 국가 발전에 인제 사용되니까 민족주의와 우익은 서로 우호적이야. 우호적이죠. 네.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형상이야. 민족주의는 우익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상하죠? 민족주의가 약간 그 좌익이고 왼쪽에 가 있고 약간 이제 반민족주의가 인제 우익에 있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파들이 우익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은 이 민족주의가 요쪽 이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예. 약간 특이한 형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민족 국가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만드는 목적이 있어. 이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제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족 국가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이지 민족 국가 형성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이때 만든 민족 국가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헌적 민주주의 국가와 동일시 여긴다는 거. 근데 이월혁명 때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그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는 희생할 수 있어. 예. 그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민족 국가 수립 자체가 목적인 나라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인제 독일이나 이탈리아죠. 예. 자, 그리고 부흥적 민족주의자는 보수주의자들 수용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통합적 민족주의는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탄압하는데 이용했고 부흥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통합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아,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그 제국주의 정책과 또 연결돼 있죠. 자, 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09년 기출 문제가 예전 2000년도 가면 그때 두 번 정도 뭐냐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가하고 나가 이제 기출 사료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자, 가를 보면 "국가는 민족을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유기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게 인제 하죠. 유기라는 말은 국가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합의 존재를 넘어서 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에게도 자유를 누릴 충분한 여지를 남겨준다. 여기서 개인은 모두에게 무익하고 해를 줄 수 있는 자유는 가질 잠깐만요. 본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무엇이 본질적인 자유인가? 국가만이 결정된다. 자, 국가가 국민의 어떤 것을 해야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약간 어디에 속해요? 제국주의 어떤 파시즘 같은 거 속하잖아요. 예. 자, 제국의 선작 즉 민주의 팽창은 본연의 생명에 분출된 것이다. 성장하는 국가는 국가의 국민이나 세상을 맛본 후 다시는 나라의 국민은 언제 제국주의자다. 이탈리아 국민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구육과 외세에 의한 노예 생태를 거꾸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나의 사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잘 대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국가는 인류의 정치를 완성을 위해 신의 부여한 사명의 상징이다. 진정한 이 국가는 형제적 협조수의 단계단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런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자.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개인이 평등한 국가들이 개인이 모여 갖고 만든 합의에 의해서 만든 국가다. 이렇게 있죠. 따라서 군중한 권리가 어느 한 신분적 특권이나 여타의 불평등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한 곳에는 진정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 모든 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발전시킨 공동의 원리가 없는 곳은 진정한 민족도 없고 진정한 국민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민족 국가는 만들어야 되지만 개인의 어떤 신과 능력, 권리를 인정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국가지. 개인의 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압받는 그런 거는 국가가 아니다. 민족국가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 뭐 그런 논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뭐와 가깝죠? 요거는 여기가 가깝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부흥적 민족주의. 자, 부흥적 민족주의가 있고 이건 마치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다음 이제 국가는 뭐냐면 그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다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이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일어나자. 이거는 뭐냐면 카보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카보라는 보수적인 정치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민족주의를 이용해 갖고 이탈리아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가깝죠? 예, 통합적 민족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초창기 때 민족주의자는 이렇게 이제 마치니 같은 부흥적 민족주의자였어. 그런데 이제 2월 혁명 이후부터 이런 것들을 보수적 정치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갖고 어떤 했던 그 민족주의는 이렇게 통합적 민족주의였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가 넘어가면서 통합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민족을 단계시켜서 민족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탈리아 통일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알아보아야 할 장치가 단체가 누구냐면 앙시용 프랑스의 재단 단체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부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앙시용 프랑스주는 어떤 단체냐? 이 사람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구구 단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에 속하겠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그래서 20 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우익을 대변한 반공화주의 단체야. 예.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 주로 활동 시기가 인제 보면 상공화국 때죠. 1 차 세계 이전이니까. 예. 1 차 세계는 지금 전후로 인제 활동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공화국이었던 거고 그래서 인제 있고 1차 세계전 때 활동이 절정이었어요. 그 1차 세계전 때 인제 정강기 시기 때 구구들이 날뛰었잖아요. 그때 인제 프랑스의 구구는 이 앙시옹 프랑스이지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구 세력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먹칠을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이 한동안 프랑스를 점령했었잖아. 근데 협력한 프랑스의 비시 정부에 연합함으로써 신임을 얻었어. 이뤘고 2차 세계대전 때 뒤들렸다. 독일에 대항을 해서 레지스탕스를 벌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얘네는 버리지 않고 얘하고 협력을 했어.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2차 대전 때 없어진 단체. 그래서
대표 프랑스의 구구 단체고 통합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1차 세계 전후로 해 갖고 만들어진 단체다.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09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써고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마리 루팽이 만든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예. 그 국민연합 있죠. 프랑스 구구 단체. 예. 그거와 좀 성격이 비슷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앙시옹 프랑세주. 예. 그 단체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프랑스로 다시 넘어가죠. 프랑스. 자, 프랑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제2 공화국이 탄생됐는데, 자, 이 공화국을 만들었던 게 나폴레옹 3 세야.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나서 인제 또 나폴레옹 3 세가 쿠데타를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인제 제2 제정이 되죠. 아 그 이 공화국은 이제 국민공회가 1 공화국이니까 그를 이어서 2 공화국이 되는 거고, 제2 제정이라는 건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다음에 통치했기 때문에 그 제2 제정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나폴레옹이 통치했던 그때 얘네들이 인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발전에 집중했다. 아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개발 독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그 자기 그 삼촌이 했던 것처럼 국민적 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나파르트이즘이라고 해요. 보나파르트이즘. 그래서 인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데, 자, 나폴레옹 원래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해서 원래 나폴레옹이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 나폴레옹의 이름이 나 그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름이 나폴레옹이고요. 보나파르트는 성이라는 성. 음.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이름이 성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성은 보나파르트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처럼 어떤 민족적인 영광을 드러내서 국민 통합과 발전을 깨야겠다. 그런 것들을 내세웠던 나폴레옹 3 세가 내세웠던 민족주의의 한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나파르트리즘. 그래서 이 보나파르트리즘을 인제 마르크스와 이제 경제적 시각에서 인제 좀 접근해 보면요. 예.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좀 약간 보면, 자, 여기 보면 마르크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개론의 그 주에 나와 있거든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가 혼자서 지배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회 기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가 서로 인제 뭐냐면 대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혼자 독식하지 못한 그 팽팽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 세력 균형 시기 때 이 나폴레옹 3 세가 이런 보나파르트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 갖고 이들을 묶어서 통치했던 세력 균형에서 그를 묶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런 보나파르티즘의 특징이다라고 인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세력 균형 위에서 두 개의 세력 균형 위에서 탄생된 것이 보나파르티즘이다. 이게 마르크스 시각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경제적 시각을 보면 이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정치 특질이었다. 그래서 시민적 업자 억압을 하는 대신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을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어떤 두 개의 계급을 나눠서 초계급적 입장에서 국민적 단결을 요구했다. 요렇게 이제, 자, 그래서 국민을 단결시켜 갖고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개발 독재적 어떤 형태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보나파르트이즘의 또 경제적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브루즈와 프로레타가 인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들을 서로 하고 겉으로는 평등하게 대우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이익을 대변한 거죠? 브루즈와의 이익을 대변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지지했냐? 일단 첫 번째로는 나폴레옹 전설이죠. 나폴레옹 신화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사회주의와 노동자들이 확산되니까 부르주아와 그 당시 농민들이 상당히 뭐냐면 불안한 거야. 지킬 게 있잖아,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했고 아직까지는 쪽수 입장일 때는 머지 쪽수 입장일 때는 노동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산업화됐다고 해도 이건 상대적인 의미고 아직까지 농민이 다수였던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나폴레옹이 3 세가 또 등장했다. 그 농민들이 또 그 당시에는 그 민주주의 나발이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폴레옹이 "너희들 재산을 지켜주고 사회주의 쫓아내겠다." 이 하니까 그냥 나폴레옹이 요구한 대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보통성을 통해서 그냥 나폴레옹을 찍었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유신 정권 때에 그 자기 이제 박정희가 집권할 때 국민투표를 자주 이용했잖아요. 뭐 유신헌법 때도 그렇고 막 국민투표 난방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강권이 개입해 갖고 인제 국민투표 왜곡시킬 수 있지만 국민들의 민도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아서 그래요. 예. 지금 그랬다가는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폴레옹의 인제 내정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내정은 주로 인제 대금융가와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산업화 정책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정책 이런 것들을 인제 했죠. 그래서 인제 투자은행을 인제 뭐냐면 신설됐다. 투자은행은 뭐냐면 일반 소매은행하고 달라요. 일반 소매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순신만 하죠. 그래서 뭐 저축을 받고 적금 정도 받고 이게 이걸 좀 굴렸다가 이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냥 짜잘하게 하는 이제 어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투자은행은 단순히 여순신 은행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갖고 자기가 인제 직접 이제 프로젝트 파이팅 같은 것들 이제 계획을 해 가지고 팀을 모아요. 그래서 투자회사 같은 것도 여러 은행들 모아 가지고 뭐냐면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 막대한 얻은 돈을 또 대자본이 필요했던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데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투자은행은 일반 소매은행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기업은 보면 자본 규모가 큰 중화공업 같은 그런 것들 주로 대상을 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주로 중화공업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중화공업이 발달할 때 은행은 투자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입장 때는 대규모 인제 뭐냐면 뭐 그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은행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은행이 적실한 것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 투자은행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철도를 부순할 때 정부 보조를 했다. 그 당시 민간이 철도를 주도를 했는데 이 철도라는 게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보증해 주면서 리스크를 상쇄해서 철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공업 발전, 항만시설 개량, 그다음 운하 개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대금융가와 대상공업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걸 통해서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공공사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했다. 그래서 대금융가가 대상공의 지지를 받은 동시에 또 이걸 정치해서 노동자를 또 지지를 받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정은 나오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내정이 실패했어. 예. 그래서 크림 전쟁을 했지만 별로 실적이 없고 사회대는 이탈리아 통일 정책을 나중에 했지만 또 지지했다가 지지를 쳐냈다가 그러다가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멕시코 원정을 갔다가 미국의 압박을 철수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멕시코 원정을 가면서 세워놨던 막시미아 대공이 공화파 나중에 철수하고 나서 막시미아 대공이 공화파에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막시미아 대공의 부인이 와 갖고 이제 나폴레옹 3 세한테 울고불고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비춰지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계기를 계기가 되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내정에서 좀 추가할 게 뭐냐면 이 파리의 미로를 개선해서 현대 도시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파리는 상당히 인제 뭐냐면 제대로 이제 뭐냐면 그 도시계획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길도 복잡하고 미로도 있고 건물도 우후죽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위생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 프랑스 3 세가 이제 '아 이거 보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무슨 백장인가 공장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겼어요. "너가 한번 파리를 한번 다시 리모델링 해라."
해 갖고 이 사람은 이제 개성문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파리를 방사성 형태로 계획을 했죠. 그래서 건물 다 떼어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 만들고, 예 석조식 아파트 한 5-6 층짜리 아파트 만들고 상하수도 하수 그를 다 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제 편의 시설 같은 공원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파리가 오늘날 현대 도시로 번번했다. 물론 인제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파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예전에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처럼 그 민중기 붕괴해 가지고 미를 이용해 갖고 뭐 바리케이트 쌓고 그런 것들 인제 못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날 파리가 이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이 건물을 지금도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만들었던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예. 예 파리 같은 경우에 보면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예 다 예전식 건물이죠. 그리고 현대식 건물은 요 파리 외곽에 있어요. 예. 저도 그 많지도 않고. 근데 계속 인제 그걸 보존하는 게 뭐냐면 얘들 관광사업 목적도 있고 그런데 사는 데는 되게 불편하죠. 에어컨도 제대로 못 놓고 이러면 또 에어컨도 잘 쓰진 않잖아요. 그죠? 느트라도 되게 부족 하고 하여튼 잘 놓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뭐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 가지고 좀 불편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죠. 그러니까 이 세계 박람 엑스포 자체가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라는 어떤 이런 산업화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제국주의 상징이면서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거를 표현하는,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로 이제 세계 박람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그때 랜드마크로 만든 게 그 당시 인제 누구야? 엘베탑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건축가가 오스만이네요. 오스만. 예 오스만. 이 사람이 만들었어. 예.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이 사람 오스만 백작인가 그 귀족 출신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세네두 지사였던 오스만은 파리의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길을 없애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형의 대로를 새로 개통시켜 파리가 아름다운 현대 도시로 변모시켰다. 자, 이러한 그의 정책은 프랑스의 산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됐고, 그의 정책으로 산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됐고, 대금융가와 대상공업자를 비롯하여 산업 부유주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그는 마상의 생시모, 생시모는 초창기 때 사회주의자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생시모라는 의미는 그 정책이 약간의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와 또 사회주의 정책, 대중주의 정책들 뭐냐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치를 비유한 거예요. 자, 하여튼 빌려줬으며 1855년 크림 전쟁 중에 파리에 개최된 세계 박람회에 프랑스의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외전 과정에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일관성 있게 이탈리아를 지원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원했다 말다가 뭐 이렇게 인제 하다 보니까 뭐 카톨릭교도나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나 뭐 등등 다 욕을 얻어먹은 거야.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1863번 보겠습니다. 자, 1859 년에 사르덴의 이탈리아 통일 정책을 지원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적을 만들었다. 나폴레옹 3 세는 샤르데나를 지원하여 참전의 대가로 사보의 일부와 닉스를 얻었으나, 원래 이 땅이 인제 원래 그 샤르덴 왕국의 어떤 본토였죠. 예. 원래 사르데나가 인제 사보이 공국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요 땅들은 이미 인제 프랑스어권으로 넘어가고 의미는 없어요. 예. 넘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자, 사르디나가 로마 공항을 공격함으로써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을 공격을 받았고, 또 인제 공격을 받으니까 인제 얘네들이 세력이 크잖아. 그러니까 또 방향을 바꿔 갖고 오스트리아 강화를 맺고, 그러니까 또 이탈리아 예국자들 물론 국내 공화법도 완수한, 양쪽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를 하면 누군가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양쪽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다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뭐냐면 포시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혁명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3 세는 1862년 멕시코의 내단을 빙자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공화정을 파괴하고 일부 상륙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던 오스트리아의 맥시밀리안 대공을 황제로 옹립했다. 그러나
멕시코 인민의 저항과 남북 전쟁이 끝난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미국 입장 올 때는 자기 뒷마당에 이제 프랑스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맥시미리안은 얘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래서 인제 뭐 공화파에 의해서 총살되었다. 자, 나폴레옹 3 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무슨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인제 그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싸웠죠. 이 보불 전쟁에서 세당에서 이 프랑스가 네 항복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후기에 들어가면 초창기 때는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후기에 들어가면 여러 세력들이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탈리아에서 앞에서 오락가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을 초창기 때 공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카톨릭을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앞에 공화파 세력도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또 교황을 지지하다 보니까 또 이탈리아를 버리고 선전하다 보니까 또 지지가 떨어져 나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영물통상조약을 체결했어.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르주아와 수공업자에 또 불만을 갖고 그다음에 노동운동과 파업이 확산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인제 총선거에서 공화파들이 대거 승리해요. 그 반정부 세력도 진출하고 이 과정에서 인제 그걸 뚫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전쟁이겠죠. 그때 인제 딱 일어난 게 보불 전쟁이었는데 프로이센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계획적이었잖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엠스 정보 사건을 계획적으로 꾸민 상태에서 그 나폴레옹 3 세는 그냥 자기 어려운 점을 뭔가 전쟁을 통해서 풀려고 하다가 깨진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임시정부에서 인제 나폴레옹이 없을 때 제3공화국이 선포했다. 그렇지만 뭐 요때 상공화국은 잠깐 했다가 없어지고 뭐냐면 그 뒤에 또 빠지꼬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상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그 잠깐 만들어진 거야 잠깐. 예.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있고요.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황제파였던 카토릭세의 이탈, 자유주의와 공화파의 반항이 보태서 1860 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노동운동의 고개를 들게 되고 공화 노동자들마다 이탈의 기미를 보였다. 그냥 나폴레옹 3세는 1864년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채 노동자 파업을 인정했으나 노동자의 기세는 더 험해지고 연다와 파업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1860년대 체결된 불령 통상조약은 프랑스의 뒤진 기술 발전을 자극하였고 자본의 집중과 기계제 대공자의 증가로 그 프랑스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했지만 일종의 이제 FTA 같은 거 맺을 때 이제 했던 거죠. 뭐 자국의 경쟁력을 이제 시장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일부 산업 부르주아와 수공업자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세력들로 지지받았지만 인제 나중에는 모든 세력도 외면받고 지지를 상실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만을 밖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지만 졌다. 예 쫓겨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나폴레옹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리표를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인제 상공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인제 여기 잠깐 음 뭐냐면 파리 꼬문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파리 꼬문. 예. 그래서 파리 꼬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해서 요걸 좀 보고 정리할게요. 심화 규제 보고. 자, 거기 인제 파리 꼬문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21 번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국민의회가 이제 선출되죠. 그랬지만 이제 왕당파가 다수였고 그 임시정부가 이제 포용의 생각이 강화를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그 강화에 반대했던 그 프랑스 시민들이 뭐냐면 국민방위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 국민방위군을 무장을 해 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결국에 이 국민방위군이나 프랑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파리 코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임시정부는 철수해 있죠.
그래서 한동안 이 파리 꼬문이 그게 뭐냐면 파리의 행정권을 장악한 상태가 있었다. 그때 이제 파리 꼬문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다양히 있어요. 그래서 그 급진적인 자코뱅주의, 이 자코뱅주의 좀 얘기할 텐데 예전에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 쌍 뭐죠? 아 갑자기 어떤 계층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쌍키르트. 쌍키르트 생각하고 비슷한 이게 자코뱅주의라고 있거든요. 그 자코뱅주의와 그다음에 무정부주의 계열인 불황기주의, 그다음에 일부 사회주의자들 계열이 이제 참석했고 그들의 이제 주장 내용을 보면 자, 노동 조건 개선, 소유자가 포기한 공장의 접수, 협동적 생산과 급진적 교육 개혁을 이제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부군은 동일군, 푸일세군의 힘을 얻어가지고 파리 시민을 포위하죠. 그러니까 파리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 지새끼까지 잡아먹고 막 거기 그 뭐야 동물원 동물까지 잡아먹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어 공격을 받고 파리 꿈을 참여자 대규모 처형당하고 일본 파리에 탈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리 꼬문의 탄생 과정과 그다음에 그 저항 과정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파리의 노동자 소시민층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회의가 이제 누구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의 프루시아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만을 품고 이제 소란스럽고 하니까 국민회의는 파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르사유에 자리 잡고 파리 국민 방위군의 국류 지분을 중지하고 무장을 해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걸 실패하자 친원 왕정기의 수상을 지내고 있고 이번에 다시 임시정부에 수반이 된 왕당파 계통의 띠에르는 그 정부와 군대를 파리에 철수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사에 파리 국민방위군은 3월 18일 파리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하고 파리 꼬문을 이제 꼬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거냐면 앞에 프랑스 대혁명 때 지방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중에 제일 말단 기구가 꼬문이야. 꼬문. 그 당시 행정기구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리 꼬문을 이제 수입하고 26일 날 꼬문 인원 약 90 명을 선출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제 1868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꼬문에 대해서 티에르는 파리를 포위한 채 꼬문이 식량 부족을 지치길 기다렸다. 꼬문은 초기 축제 분위기와 달리 점차 가혹해지는 식량난에 시달려 동물을 사육하고 심지어 애완동물과 쥐까지 잡아먹었다. 자, 이를 알아차린 그 정부군은 5월 20일 공격을 개시해서 포무의 결사적 저항을 5월 28일까지 저항으로 5월 28일까지 피일주일이란 처참한 이제 전투를 벌였으며 파리 중심가가 대부분 불탔다. 자, 200명의 꼬문 투사가 파르 라사지 무지에 전투를 벌이고 147명의 즉석에 촉살당했으며 그 시체가 묵는 거대한 분무도 지금 남아있다. 그때 총살당한 그 사진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에 신어놓으려고 하다가 굳이 이걸 신어놓을 필요 있나 생각을 그냥 뺐긴 했는데 검색하면 나와요. 예. 자, 이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의 꼬문 투사가 처형됐고 수만 명이 체포됐으며 7만 명의 인제 뭐냐면 가족과 친지 활동가들이 발길을 피해 파리를 탈출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파리 꼬문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초의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죠. 일단 이들 계층이 뭐냐면 안에 파리 소시민층 그러니까 이 소시민층이라는 건 뭐냐면 자코뱅주의거든요. 이 자코뱅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들은 이제 뭐냐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앞에 쌍키르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해요. 이들은 사회주의에 인정하지만 양극화를 반대했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많았고 그다음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보다는 쌍키르트는 급진적 자코뱅주의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야. 얘네들보다는 얘가 주도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요 과정을 보시면 포올세인 침략에 대한 애국적 정서 때문에 했다. 그래서 파리공을 만들어진 것도 이 임시정부가 뭔가 프리즌 강화 활동에 좀 약간 굴욕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죠. 알자스 노선을 양도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걸 반발해 가지고 한 건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민족주의고 소시민층들이 많이 참여한 걸 가지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걸 노동자 계급에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적어 놓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인제 이게 서양사 그 개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강의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직결제표가 처형된 2만 명과 유형된 1만 3천 명 가운데 대부분 꼬문주의자는 열렬한 애국자뿐만 아니라 국제연맹가도 아니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봉기를 한 것은 경제적 공공이었지 사회재단 철폐라는 어떤 이데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공화국. 자, 요 상공학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